모든 그 과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 과목은 평평한 세상에서의 경쟁 전략이라는 책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과정에서 말하면 10분만 강의해도 좋겠다 말할 정도로 아주 심플,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선별하고 골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설명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MBA 과정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케이스 스타디는 성공 사례 연구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스타디냐면 이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 게 리엠펑이라는 그룹입니다. 리엠펑이라는 그룹의 사례가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리엠펑 기업 같은 회사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시대에 성공한 기업이라면 그건 다른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 성공의 어떤 노하우들과 이루어진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횡척전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번 그것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케이스 스타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실사례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또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생겼던 많은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해서 현재의 모습을 구축했는가에 대한 어떤 흥미진진한 기업 소설, 기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리엠펑 그룹의 이제 리더들입니다. 자기 회사 이야기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합니다. 라고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 있어서 뭐 유명한 회사 이름 제가 말해볼까요? 무슨 IBM 그럼 유명하죠. 우리 대충 이름도 알고 내용도 좀 알 듯합니다. 근데 리엠펑 그룹 하면은 매우 생소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가 리엠펑이라는 그룹의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본다. 그 기업은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고 그 회사의 리더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홍콩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홍콩이 자유무역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홍콩에 사업회사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하는데 공장 없는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뭘 할까요? 네트워킹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이렇게 영업을 하죠. 마케팅을 해서 영업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전 세계에 있는 생산 공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분산시켜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합니다. 그러면 모양으로 봐서는 마치 무역회사 같은 모양이 되는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고객을 직접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R&D도 하고 있고 또 생산의 모든 프로세스도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 무역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고객 입장으로 봐서는 이 회사를 마치 제조업으로 생각합니다. 의류나 패션 쪽의 제조업으로 생각해서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생산을 아웃소싱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특징이 그냥 단순 무역회사라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어떤 회사가 바로 리엠펑이라는 홍콩을 대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한 날짜를 보니까 1906년입니다. 1906년 중국의 광저우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봤는데 책의 자료를 보니까 40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개 국가면 뭐 선진국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70개 사무실이 있고 8,300개 정도의 공급업자가 있다. 협력업체 수가 8,3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오다가 오면 8,300개 업체 중에 이제 오다를 줘서 물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8,300개 업체에 속해 있는 조업원 수는 몇 명일까요? 할 때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200만 명이니까 어찌 보면 2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까지도 과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또 규모가 있는 어떤 비즈니스 집단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요. 소비재 무역 기업으로서 고객이 어떤 오다가 오더라도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잘 저스트 인 타임으로 그렇죠? 적절한 원하는 납기에 원하는 품질로 원하는 가격으로 잘 맞춰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재 무역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 뭐 just in time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추상명사라서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 하나 드리면요. 무역 관행상에서 고객이 오다를 줄 때, 이제 바이어겠죠. 고객이 오다를 줄 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오다를 줬으면 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량이 작으면 납기가 짧아지는가? 반대로 물량이 많으면 납기는 길어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일 공장에다 오다를 주는데 그 회사의 생산 캐파가 10만 개밖에 되질 않아요. 100만 개 오다를 준다면 10만 개 캐파밖에 안 되는데 100만 개를 만들려면 10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납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러면 10만 개 캐파를 가진 공장에다가 10,000개를 주문 주면은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 회사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요. 그렇죠. 우선순위에 밀려가고 투입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납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성공했냐면요. 고객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문량이 10,000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30일 내 납품합니다. 이런 약속이야. 30일. 30일은 비즈니스 데이로 볼 때 상당히 타이트한 기간입니다. 어쩌면 1, 2주보다는 긴 기간이지만 글로벌 무역하는 입장에서요. 물류하면서 30일이라는 상당히 단납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10,000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관계없이 30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엠펜 그룹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라고 말할 때 30일 납기 준수예요. 여러분 30일 납기가 얼마나 이게 크리티컬한 어떤 숫자인지를 한 가지 설명한다면요. 우리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배가 떠가지고요. 배가 떠가지고 컨테이너 선이 미국까지 가는 데 걸리는 기본 시간이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물건을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고 선적 대기하고 선적해갖고 가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화물로 보내잖아요. 화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납기가 얼마 되냐면 3개월 잡아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성립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생산하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운반이 있고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해상 운송이 발생하거든요. 해상 운송 기간이 보통 한 달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리타임 분석하고 할 때 보통 2달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2달 걸리는 물류의 전체 시간을 30만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단납기고 매우 파워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프로세스상으로 좀 문제가 있겠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류를 할 때 물동량이 크면 배로 실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게 싸 보이니까요. 비싼 물류 운송수가 있습니다. 뭐가 합니까? 비행기 태워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 보내면 납기는 단축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물류비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엠펜 그룹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오다 주면요. 오다량에 관계없이 30일 만에 도착시키겠습니다. 이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물량에 관계없이. 이게 아까 말한 저희 공장 캐파 1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개 주시면요. 그건 10달 걸립니다. 이런 목소리 안 한다 그 말이죠. 이걸 풀어내는 회사가 리엠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정도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회사가 많죠. 그리고 바이어도 안심이 되는 거죠. 뭐 일하다 보면 물량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30일 약속한 거 잘 지켜주니까. 저는 리엠펜 그룹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제 출처가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이 발주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량 조건 있잖아요. 물량을 말하면서 뭐 좀서 납기를 뭐라고 30일 내에 납품할 것.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계약서 쓰면서 공급 계약서 쓰면서 한 줄 썼나 뭐가 뭐 요구량에 관계없이 납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이제 써서 준 거죠. 그러면 리엠펜 그룹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비즈니스가 되려면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걸 맞출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것을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되는 방법을 뭐 고객은 요구하죠. 정상적 방법으로 해서는 2-3달 걸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한 달 30일에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양한 방법 연구를 한 거죠. 그 방법 연구 끝에 그것이 이제 가능해져서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1970년도에요. 이렇게 자료에 보면 더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30일 안에 생산 납품을 요청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5,000개든지 20만 개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생존 전략으로서 이 회사는 역사가 100년 된 역사인데요. 광저우 그러면 그 홍콩 앞에 있는
홍콩, 심천, 광저우 좀 가까운 지역인데 중국의 홍콩 앞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데 1907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100년 사업하는 거 한 70년 사업했는데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어쩌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드디어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했는데 일반 프로세스 혁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프로세스 혁신을 했어요. 이 회사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이 물건을 만들면 협력업체에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받아다가 유통을 시키고 운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재포장, 재분류하는 작업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리언펜그룹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생산업체에게 주는 단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벌에 옷이라고 생각합시다. 한 벌에 판매 가격이 10달러라고 생각하면 제조하는데 10달러 줄 리가 없죠. 중간에 마진도 있고 다 해야 되니까 유통 판매 가격이 10달러잖아요. 10달러면 여기는 얼마 줄까요? 1달러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의 제조 원가를 주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리언평에서도 붙여서 뭐 2달러로 팔고 예를 들면 아니면 물류비가 또 뭐 2달러, 3달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의 그 그러니까 소매점 있잖아요. 거기도 판매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뭐 10달러에 판다는 것은 2, 3달러 정도 30% 이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에 대해서요. 맨 밑에 생산하는 사람에게 후단에 있을 정보를 가르쳐 주기를 꺼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가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1달러에 사다가 내가 2달러에 판다. 그러면 1달러에 파는 공급하는 사람이 당신은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거 정부에서 1달러인데 제조원가가 1달러인데 당신은 어떻게 2달러 가져가느냐. 너무 그런다. 무슨 말이냐. 당신 몫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달러에 만들었는데 소비자 가격이 10달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폭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본다. 그러면 나 2달러 못한다. 1.5달러, 2달러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고민 끝에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메이커 있잖아요. 메이커에서 맨 마지막 공정에서 소매점에서 원하는 포장을 거기서 하면서 소매 가격에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뭘 10달러짜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에 유통 단계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재작업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만드는 제조 공장에다가 바로 뭘 요구했냐면 그대로 가져다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작업을 딱 하고 나서 아주 멋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크로스 도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도킹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자, A란 제조업체, B란 제조업체, C란 제조업체, A, B, C라는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물건은 A 제조업체, B 제조업체, C 제조업체 이렇게 뭐 각각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는 건 가나다라 네 군데로 나가는데 이 모든 물건이 자, A라는 업체도 가나다로 나갈 수가 있고 B도 나갈 수가 있겠죠? C도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출고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들어오는 조건은 제조업체 조건으로 들어오고요. 나가는 조건은 이제 사용자, 소비자, 뭐 이제 백화점, 매장, 이제 코너로 이게 좀 다 분산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지금 이 리엠팡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가나다로 네 군데 나갈 거니까 가에서 들어오는데 네 박스 체계로요. 네 박스. 납품될 때 와서 물건을 다 흩트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이 물건은 가나다로 나갈 거잖아요. 매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 소비자에 필요한 조건으로 라벨도 붙이고 가격도 붙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박스를 당연히 섞지 않고 분리해가지고 자, A란 제조업에서 납품하면서 이건 가에 갈 거다, 나에 갈 거다, 다에 갈 거다 묶음을 별도로 만든 거죠. 서로가 다. 그죠? 만들어서 드디어 어떻습니까? 묶음대로 이동이 되는데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에서 차가 4대가 들어오고 A에서 차가 4대가 들어오고요. B에서 차가 4대가 들어오고 C가 4대가 들어오는데 각 차 한 대마다 가나다라 하나씩 싣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여서 뭡니까? 모이자마자 해처 모여 해가지고 모이자마자 이미 포장돼 있어요. 묶음이 있으니까 A에서 제조된 온 거 있잖아요. 가 묶음 모으고 B 묶음, C 묶음 묶음으로 모아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를 4개를 실어 왔는데 가, 나, 다라니까 뭐 합니까? 실어 온 컨테이너를 가 쪽으로 분류만 하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를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넘길 수 있잖아요. 열고 해체하고 아니고 이미 A의 속에서 가나다로 묶음을 만들어 온 거예요. 묶음체로. 와갖고 묶음대로 모아갖고 묶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묶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물류 중에서 그 컨테이너가 표준화된 용기거든요. 국제 표준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베이스로 묶어놨어요. 컨테이너 베이스로. 그러면 컨테이너만 오는 대로 입고되는 대로 그러니까 기억도 달라요. 오는 대로 딱 봐서 분리하고 바로 착 가버리면 드디어 어느 집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였다가 짐만 바꿔 싣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크로스 도킹이라고 그래요. 크로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크로스라는 말이 이제 서로 이렇게 X자 되는 거죠. 이 크로스라고 도킹이 이제 만났다 헤어지는 거. 리엠평이 물류 시스템 중에서야 이 크로스 도킹이라는 용어와 컨셉이 있어요. 근데 크로스 도킹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서 물류의 흐름을 중간에 한번 점검해서 만나긴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메이커 조건과 소비자 조건을 연결시켜서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짜집게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짜집게 하는 것이 일반 모든 공장에서는 해쳐 모여 한다 그 말이죠. 풀어서 심지어는 포장 용기도 바꾸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물건 납품할 때 뭐 합니까? 그 납품업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쪽은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판매점 라벨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뭐 재포장 작업이랄지 박스도 바꾸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지금 뭘 했다는 말이냐면 이 최초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요구한 소비자 가격과 소비자 브랜드와 소비자 라벨이죠. 그걸 다 붙여서 이렇게 최종 소비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서 도킹 장소에 딱 와가지고 서로 물건만 하고 서로 이제 그 위치 이제 쓱쓱 해가지고 바꾸고 그냥 출발해서 매장에 가면 그대로 진열해버려서 판다 그 말이죠. 이게 크로스 도킹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도킹의 개념은 지금 이제 선진 물류라고 해가지고 모든 회사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리엠펜 그룹도 그걸 했습니다. 좀 바꿔서 말해서 이게 제작업들, 분류 작업하는 거, 포장하는 거, 뭐 이렇게 모든 작업을 없애서 그냥 신속하게 물건이 바로 아주 단시간에 오류 없이 바로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일하는 사람이 잘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쉽게 해서 첫 번째 작업에서 첫 번째 작업이 마지막 작업에 필요한 요구사에 맞춰갖고 작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도록 하는 어떤 크로스 도킹에 대한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에 대한 모델을 잘 보니까 뭐냐면 드디어 옛날에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눈에 보이는 벽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정보의 벽들이야. 서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금융회사를 갔더니 금융회사 일하는 걸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출금융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일단 사출금융의 회사의 영업사원이 대기업 고객을 가가지고요. 고객을 가가지고 영업을 해서 오더를 하나 받았습니다. 납기를 받았어요. 납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뭐 오늘 날짜가 뭐 3월 1일이라고 합시다. 2달 잡아서요. 4월 말까지 이렇게 납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회사 들어와서 이제 생산 쪽하고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납기는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납기를 조금 꼬불칩니다. 좀 줄여요. 그래서 실제는 고객에게 4월 30일까지 납기를 약속 받았는데 회사 와가지고는 10일을 딱 줄여가지고 뭐랍니까? 4월 20일까지 납기를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보고를. 그러면 생산관리라서 딱 보기에 4월 20일? 4월 20일은 또 늦을 수 있는데 그 생산계획 사는 사람이 또 좀 5일, 10일 땡겨가지고 4월 10일로 줄여가지고 생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날짜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에요. 4월 10일 못 맞춰요. 못 맞추면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막 이거 뭐 그날 무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계된 사람이 4월 20일까지는 될 수 있느냐? 10일 안 되고 뭐 그래서 뒤에서 됩니다.
그래서 4월 20일 어긋나서 4월 22일에 23일에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생산과 공장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영업사원한테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좀 고객한테 잘 말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가서 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업사원은 거기에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뭐라고 합니까? 뭐 납균에 이상 없이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는 협의가 잘해서 고객이 이해를 해줬다. 이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에게 아니 생산을 매번 할 때마다 골탕 먹이고 그래 되느냐 좀 정직하게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사출 공장에서는 금형 오다에서는 애누리 납기가 항상 있는 겁니다. 애누리 납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누리. 그러니까 그 약간 버퍼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객 납기를 지켜야 되니까 혹시나 잘못하도 이게 회사가 신용을 지켜야 되니까 애누리기 없으면은 나중에 회사가 신뢰성 없게 돼 그 애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행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불신이 생기죠. 생산 책임자가요. 처음에는 속아주지만 드디어 나중에 어느 시점 지나면 애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납기의 권위가 안 생기죠. 지금까지 납기를 10번 중에 10번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뭡니까? 4월 20일까지, 4월 10일까지 말해도 참고로 보는 거지, 참고. 그러니까. 참고. 그럼 권위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4월 15일 돼도 오케이고, 25일 돼도 오케이고, 우리 영업은 유능해가지고 알아서 다 잘해. 그렇죠? 이런 관계가 모든 비즈니스의 많은 회사 프로세스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언팽은 어떤 생각이냐면 고객의 정보로부터 협력업체 생산에 관계된 모든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시킨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론상으로는 비즈니스에 조직과 조직의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 팀이다 이거죠. 자, 이런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해서 이게 문제되지 않겠는가? 많은 이제 지금 약 협상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 갑을 관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정보를 오픈하면 내 정보를 다 오픈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한 이제 그 망설임들이 이 조직 내 모든 벽과 벽 사이에 다 존재했었어요. 근데 리언팽 입장에서는 납기 30일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풀어서 헤쳐서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는 3일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협력업체에게 모든 고객 정보를 다 오픈해 줬더니 이 협력업체가 뭐 합니까? 도리어 신뢰감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고객이 누구구나 월마트구나. 그렇죠? 우리 물건 월마트 가서 이렇게 매장에 있구나부터 해갖고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쉽게 말해서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이 중간에 껴있는 리언팽 그룹이라는 회사가 뭐 그동안 이게 믿을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이 오픈 서프라이 체인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나니까 도리어 믿음직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대하지 않게 신뢰감이 강화되는 것을 겪게 됐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투명한 정보에 대한 공개, 그 정보 공유화는 혁신에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그리고 벽을 없애야 된다. 프로세스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벽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의 벽을 없애는 데 대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 회사에 대한 사례들이 여러 면에서 설명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 보면요. 아직도 그 모기업과 협력업체 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서 벽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협력업체 방문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모기업 정보를 보면 오픈돼 있잖아요. 정보가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있잖아요.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합니까? 그죠? 예, 다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모두가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곳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퍼가 생깁니다. 타임 버퍼, 정보의 버퍼가 생겨요. 이게 융통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리언팽그룹에서는 납기 30일이라는 게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매우 혁신적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은근히 성공을 했다. 그래서 뭐 잘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이런 정보의 공개와 크로스토킹 같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드디어 이게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 회사가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는 세 가지의 성공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하면서 썼던 기본 용어가 네트워킹이라는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관리를 한다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설계하고 관련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할 때 8,300개의 조달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8,300개를 평소에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캐파랄지 위치랄지 능력이랄지 여건 같은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오다가 딱 오잖아요. 오다가 오면 이 오다를 8,300개 중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네트워킹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다는 오다 작으니까 8,300개 중에서 10군데에게 오다를 주는 거예요. 적합한 위치나 거리나 모든 거 고려해가지고 8,300개 우리 이제 소스 있잖아요. 공급처 중에서 이번 A 프로젝트는 10군데를 골랐어요. 근데 B 프로젝트는 덩치가 좀 크네요. 그래서 그것은 8,300개에서 100군데를 골랐어요. C 프로젝트는 중간쯤 되네요. E 프로젝트에서 50개를 골랐습니다. 자, 8,300개의 모집단에서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10개를 고르고 100개도 고르고 50개를 고르는데 그것은 업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A 프로젝트와 C 프로젝트로 오다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뭐 겹치기도 하고 어디 단독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병렬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다량이 얼마에 따라서 배치 업체 수를 몇 개로 하느냐로서 물량이 커버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할 때 한 공장의 생산 캐파가 10만 개밖에 되는데 100만 개 오다가 온다. 그러면 10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엠펜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한 공장의 캐파가 10만 개씩밖에 안 돼요. 오다가 100만 개 왔어요. 10개 공장에다가 10만 개씩 보내는 거죠. 그렇죠? 200만 개가 왔어요. 20개 공장에다가 10만 개씩 오다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걸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네트워킹을 말한 거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업체 특성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작업은 어느 업체에다가 배치시켜주고 2번 작업은 어디다 배치시켜주고 3번은 어디다 배치시켜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서로 네트워킹 한다 했으니까 1번 작업 끝나면 A에서 끝난 것은 어디로 보내주고 그 어디서 끝난 것은 어디로 보내주고 해서 쫙 편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그죠?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자, 바둑 둡니다. 제가 뭐 흰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둘까? 제가 생각하고 놓는 거죠. 그렇죠? 장기를 둡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졸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상을 움직일까, 말을 움직일까, 차를 움직일까, 포를 움직일까, 조를 움직일까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오다가 오면 리엠펜 그룹에서는 8,300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것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 편성이에요. 편성만 딱 하면 순간 드디어 뭐합니까? 짜집기 하는 거죠. 짜집기 해서 딱 편성하는 순간 아까 말한 고객 요구에 맞춰서 물량 조건. 물량이 많으면 많은 업체와 관계되는 거고 물량이 적으면 적은 업체와 관계될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업체는 한 업체 다 끝내도록 할 거고 어떤 것은 분산시켜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리엠펜은 8,300개의 조달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네요. 이번 오다가 왔을 때 8,300에서 130개를 이용했고요. 이번 오다 왔을 때 500개를 이용했고 그 다음 오다를 참여하니까 이 8,300개 여력이 있는 거죠. 여력이. 그러니까 가동되는 여력이. 현재는 8,300에서 5,000개가 가동되고 있으면 3,300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다가 3,300개의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오다까지로 내가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처리하는 동안에 또 뭐죠? 이 기존 오다 처리량이 있으니까 또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8,300개의 공장의 어떤 상황들, 특성들, 위치 같은 거, 또 품질이나 모든 것 봐가지고 적재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이 8,300개를 가지고 소팅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엄격한 고객이 왔습니다. 그럼 8,300개의 나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A급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A급 협력업체. 품질과 너무너무 잘하고 내 8,300개 가장 믿음직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럼 까다로운 고객에서부터 오다가 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A급 업체 오다를 주는 거죠. 근데 오다면 루전 오다가 있어요. 가격도 싸고 그냥 막 만들어만 주세요 이런다 이거죠. 그럼 A급에 보려면 단가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8,400급 중에 상대적으로 보면 C급도 있겠네요. 아까 A급 말고 C급. 그럼 이것은 C급에다 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특히 품질, 가격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이 오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이제 운영이라는 거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 그러면 리엠펜 그룹의 강점은 뭘까요? 8,300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그렇죠? 저희 회사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회사는 컨설턴트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직원으로서의 4대 보험이 되고 연봉을 받는 정식 직원으로 컨설턴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요. 프리랜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관계가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제 저희 회사 관계들 많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오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는 특성이 어떤가 봐서 이 특성을 프로젝트 매니저를 누가 맡을 것인가. 그리고 인력 구성을 이 프로젝트에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명 구성을 내부 직원 5명으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직원 2사람 배치하고 3사람을 아웃소싱해서 프리랜서 중에서 보충할 것인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뭐 합니까? 검토하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결정을 딱 하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딱 들어오면 이 프로젝트는 누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 배치를 컨설팅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 확정을 딱 하고 나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기 관계된 컨설팅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돼가지고 알아서 일을 잘해서 어떻게 합니까? 킥오프 대회도 하고 중간 보기도 하고 최종 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리엠펜 그룹이 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고객 오다 오면은 8,300개의 리소스를 가지고 드디어 편성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편성. 그러니까 순서도 정하고 역할도 정하고 누가 감독할 것인지 누가 뭘 딱 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의 회사와 시스템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맡겨놓으면 이제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서 일이 그냥 그 건은 끝나는 거죠. 그 오다에 대해서는. 오다 베이스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팀을 짭니다. 팀을. 프로젝트 팀을. 그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리엠펜 그룹의 탄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요. 자원의 리소스랄까 자원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니까. 8,300개라는 숫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규모가 크다 그 말이고 공급 능력이 많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회사가 한 회사 같으면 그 회사가 고정 자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리입니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각 회사는 뭐 합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오다가 오면 그 오다에 대해서 상의해가지고 팀을 짜서 무리입니다. 그러면 조정하면 되는 거고. 오다를 얼마 줄까?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 오다가 10만 개가 있어요. 10만 개를 10,000개씩 10개 공장에 배치해 줄 것인지 2만 개씩 5개 공장에 배치해 줄 것인지 그냥 10만 개 하나를 한 공장에 때려 밀어 넣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그것을 네트워크 편성. 네트워크 편성을 잘하면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고정비를 줄이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상고가 많았냐면 내가 다 해야 되고요. 내가 봐야지 안심이 되고. 그렇죠? 근데 리엠펜 그룹은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신뢰감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뭐 합니까? 협력해서 프로젝트마다 팀을 짜고 이 팀으로 그 일을 해내도록 팀 짜는 것을 이제 네트워크 편성. 근데 팀을 어떻게 했습니까? 8,300개 상징적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팀이라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을 짤 수 있는 제가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리엠펜 그룹의 장점이네요.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가 8,300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은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8,300이라는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인공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에 전반적으로 쭉 흐르고 있는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네트워크 안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신뢰감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이렇게 신뢰감에 대한 거. 신뢰감의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어느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우리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에 있는데 그 협력에서 물건 만들어 납품하면 우리 공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뭐 가공 있는 조립해갖고 완성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협력업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갑과 을의 관계, 하청업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치 지금 있는 우리 공장을 1공장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공장 안에 2공장을 볼 것인가? 울타리 밖에 있는 2공장을 볼 것인가? 그 차이죠. 근데 리엠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1공장, 2공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남으로 보지 않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진짜 그런가 했다가 알고 보니까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 또 보니까 일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으로 보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니까 공유되고 있으니까 보니까 남이 아니네요. 그러면 드디어 뭘까?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한 팀이 되니까 서로가 우리가 더불어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편성이랍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를 내겠습니다. 1번 결론. 리엠평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네트워크를 편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룹,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혼자 일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 군이죠. 그것을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이 오면 편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편성이 강한 신뢰감 속에서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엠평 그룹은 아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인데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오다가 오더라도 8,300개의 협력업체의 어떤 그 편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오다라도 즉응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죠? 권한 유양을 통한 통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권한 유양을 통한 통제. 그렇죠? 아까 제가 뭐 신뢰감 속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뜻이 뭐가 되냐면요. 느낌으로 딱 봐가지고는 여하튼 최강의 네트워크 팀을 만들었다. SCM,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여하튼 조달업체, 뭐 쭉 전반 이루어진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드림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프로젝트 팀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 편성을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권한 유양이라고요. 권한 유양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가장 리엠평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 역할로 자기 자신을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오케스트라단에서 서로 이제 악기를 다루면요. 어떤 곡을 연주하면 사실은 지휘자가 곡을 연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의 그 통일성 있잖아요. 모든 악기가 곡을 연주하는 거죠. 근데 악기마다 다 악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작, 끝, 강, 약, 조주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그죠? 하는 거죠. 그렇죠? 지휘자가 우리가 녹음을 들었을 때요. 녹음된 어떤 오케스트라의 곡을 들었을 때 그 곡에 악보가 있고 소리를 들었을 때요. 지휘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휘자가 지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가 녹음상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가 악보를 가지고 각자 악기 다룬 사람이 잘한 거죠. 실수 없이 잘한 것이 전체잖아요. 지휘자 모습은 녹음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지휘자가 없으면 혹시라도 큰 아까 순서, 박자, 흐름상에 있어서 이게 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엠평 그룹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휘자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전체를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조정 역할. 그러니까 조정도 시키는 역할이 아니고 정보만 제공해서 알아서 잘하도록. 그렇죠? 제가 지휘자로서 딱 이렇게 손을 딱 올리면 다들 악기 다루는 사람은 제 손을 딱 보면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알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렇게 많아요. 몇십 명인데 개별적으로 당신 왜 지시하지 않아요. 저는 전체 관점에서 전체 흐름 관점에서 시작과 강조점과 그것을 제가 쫙 이렇게 하고 폰만 잡고 있으면 각자가 저를 보면서 제가 하는 것을 참조해가지고 전체 팀워크가 문제되지 않도록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도대체 한 일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한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악보 보고 다 자기 연주한 거예요. 다만 참고 그냥 관객 보기 좋으라고 서서 춤추고 있는 거고 연주는 내가 하는 거고. 그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이 계속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딱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끌시끌 봐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리엠평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권한 유양의 개념이 뭘까 할 때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다만 자기는 뭘까? 이 일은 이런 프로젝트니까 이런 일정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서포팅하는 입장. 그렇죠?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수평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직의 거의 100%는요. 100이라면 너무 심한가요? 뭐 99%는 수직 문화예요. 수직 문화, 탑다운 문화입니다. 우리는 수평 문화가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직속상관의 눈초리에 모든 의사결정이 종속됩니다. 내가 구매팀이에요. 내가 구매를 해줘야지 생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주는 물건을 쓸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보다는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내 위엔 직속상관의 목소리가 커요. 나만 그럴까요? 저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생산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 주면 생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나하고 그 사람 사이 일하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한 영향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 직속 상관이 서로가. 근데 아쉬운 건 말할까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고 싶어요. 근데 위를 쳐다보니까 줄 수가 없어요.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한국의 어떤 수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죠. 근데 류현평은 우리 강조하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일이 흘러가려면 일이 흘러가는 것은 사실 직급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그 레벨로 흘러가죠. 대리가 대리끼리 일하는 거죠. 사원이 사원끼리 일하는 거죠.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잘 흘러가도록 주인이 잘 놔둬야지. 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모든 걸 확인해서 A라는 조립업체가요. B라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1차 협력업체를 통해서 C라는 이제 업체에게 물건을 줍니다. 자, A라는 회사는 이제 완성품 조립하는 회사고 B라는 회사는 물류회사예요. C라는 회사가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다 가는 걸 제가 가만히 전산이 흘러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정보를 줘서 B가 이렇게 C로 넘어가는데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B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A가 온 생산 납품 요구사항을 받으면 B라는 업체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양 생산기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온대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좀 바꿀 것인가 좀 더 할까 줄일까 줄인다면 100% 줄일까 아니면 얼마 정도로 줄일까 그럼 뭘 줄일까 이걸 들여다보기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참 들여다봐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나서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이래야 되겠다 해서 약간 수정 보완해가지고 드디어 C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가 차단되고 머무르는 시간이 일주일이 발생해요. 일주일이. 근데 일주일 정보가 안 오니까 여기는 생산을 못 해요. 생산 일주일 다 까먹고 생산해서 납품하니까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안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를 그냥 주고 그냥 A에서 온 정보를 바로 C가 생산해야 되니까 그대로 주고 생산하면서 조정하면 낫지 않겠는가? 이게 오버랩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뭐 그건 권위가 안 되고부터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한 달치를 딱 소팅해다가 실적을 쭉 봤더니 B라는 하고 있는 게 제로더라고요. 무슨냐면 본다고 해놓고 바쁘니까 보지도 않아요. 가지고만 있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보니까 결국 보고 수정해봐야 결국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A에서 정보가 오면 B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검토한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검토 중이죠. 그때 검토 안 해요. 그 날짜 되면 정보를 넘겨줘요. 그죠? 정보를 넘겨주죠. 정보 넘겨주면 이제 그때서 작업하는 건데 받은 정보에서 넘어간 정보를 내가 비교를 쭉 해보니까 체인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하죠? 여하튼 일주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이거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게 한국 문화다 이거. 근데 리언평에서는 뭐라 합니까? 권한 위임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끼리 팀워크가 돼가고 잘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혹시라도 이게 좀 꼬이면은 그 풀어주는 역할 있잖아요. 그야말로 지원 역할. 그렇죠?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정보가 올바르게 갔는가에 대해서 체크 확인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모니터링 기능, 모니터링. 그렇죠? 그게 리언평 그룹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면 네트워크라는 용어 중에 숨어 있는 용어가 수평 조직이라는 말일 거예요. 수평 조직이 살아나려면 이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하고 잘 되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만 확인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 확인도 아까 브레이크 거는 톨게이트의 확인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가만히 뭐 제대로 되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개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정보를 더 추가 정보를 줄 수는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서 특히 이제 리언평에서 강조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한 게 뭐냐면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드디어 가장 재미난 표현이네요.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말합니다. 통합을 통한, 그렇죠? 통합을 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혼자 하면은 한계가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1 플러스 1이 2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론상으로는 1 플러스 1 하면 2가 돼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드디어 뭐죠? 서로가 서로 신뢰하게 된다면 드디어 뭐 합니까?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고 3, 5, 1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회사에 갔는데요. 그 회사는 종업원 수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회사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에게 공지를 하면 모든 직원을 사돈내팔촌을 동원하면 네트워크에 안 걸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 회사 갈 때마다 느껴요.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공지해요. 그 공지하면 그 일에 관계 직원들이 다 보면 제 조카가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제 이모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 회사 갈 때마다 그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내 네트워크 활용하는 거 있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회사에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해요. 저희 회사는요, 맨파워가 대단해가지고요. 뭐든지 찾을 수가 있고, 누구라도 접촉할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보들을 오픈하고 있고, 오픈의 협조의 용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대단하죠. 요새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람의 논문 분석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구상의 인류가 60억이라고 하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6단계 거치면 다 만난다 이렇게 됐어요. 6단계 거치면 친구 6번 통과하면은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통합 시스템의 장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픈돼서 같이 통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이제 이베이를 비롯한 경매 시스템을 비롯해서 그 모든 기능들이 플랫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장,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 깔아주면 그 자리에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이제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무한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들이 창출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수평 조직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매우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손정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플랫폼 사업들이죠. 플랫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멍석 깔아주는 사업들. 내가 멍석 깔아줄 테니 그 멍석에서 놀아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반 만드는데 그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멍석만 깔아주면 참여한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통합 효과들이 무한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해야겠다는 것이 이제 리언펜구. 그래서 그 자산이 알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크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먼저 리언펜 그룹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분석을 해보는데요. 분석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요. 고객의 요구는 무한하고 나는 능력이 유한하니까. 그리고 고객의 요구치는 변화무쌍하고 나는 융통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무한한 어떤 요구 상황과 변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발력 있게 저스트 인 타임으로 잘 대응할 것인가 하려면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걸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뭐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그때그때 편집할 수 있고 편성하게 되고 권한 유형에서 잘 조화하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략이란 용어 있잖아요. 전략. 우리 전략적 경영을 합시다.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전략이란 말을 한국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요.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 전략이면요. 되는 방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전략 좀 잘 세워봐. 그 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되는 방법이 전략입니다.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네트워크 편성한다는 뭡니까? 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고객 요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융통성이 별로 없고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일회적인 도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상 언제라도 하려고 보면 그것이 시스템대로 엮어져야 되잖아.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라고 한다.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내면 드디어 뭐니까 부가적인 효과로서 통합의 효과들, 신의 효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신사업이 만들어지고 신사업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때요.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오랫동안 사업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별로 벌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업하는데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매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그 경영에 위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뭐 합니까? 고객이 뭐 결혼 불황이 되겠고 매출이 확 줄어버렸어요. 매출이 지금 그 회사는 아주 큰일 났네요. 이제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하니까 위기가 오면 또 기회가 있죠. 위기는 위협이면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으로는 못 가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조심스러운 회사였었는데 매출이 감소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 방법을 찾아보니까 신규 오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드디어 뭘 연구했습니까? 무역에 대해 수출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회사는 조그마한 한국의 내수기업이었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매출이 감소되니까 어차피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국내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역협회에 이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역협회에서 많은 외국의 바이어들을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준 거죠, 무역협회. 그래서 그 어레인지 된 걸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이제 뭐 잘 못하는 영어로 이제 뭐 해서 여하튼 샘플도 보내고 뭐 또 해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에 숨은 진주 같아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딱 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왔어요. 오다가 왔는데 운이 좋게요. 단가가 좋은 거예요. 내수보다도 수출품이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장님이 이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거 이제 자부심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는 내수밖에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요새 수출탑 받았습니다. 이제 뭐 그때 이제 수출탑 있잖아요. 수출하니까 이제 뭐 오다가 있으니까 수출하니까 갈 때마다 보면 이제 어깨 으스게 수출탑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 숫자도 커지고 저희 회사가요 수출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모습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요? 이 회사가 갑자기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서요. 법인 통장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이익이 났다 했잖아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익이 뭐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거죠. 근데 거래은행 지점장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 통장의 잔고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잔고가 되게 들쑥날쑥 있다 없다. 근데 이 회사 몇 달을 지켜보는데 잔고가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요. 근데 법인 통장에는 잔액이라는 게 예금 이자가 별로 붙질 않잖아요. 그냥 이제 그 당좌 자산이라 그냥 이제 넣었다 뺐다 이제 운전자금 쓰는 거니까. 근데 액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돈을 가만 놔두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에 무서웠던 지점장은 그래서 빚 갚으라고 하고 원금 상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점장 만나기를 두려워했었는데 이 무서웠던 지점장이 자기 발로 걸어서 삶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 이 사장님은 평생 사업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왜? 흑자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고 돈이 쌓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수출이 되니까 단가가 좋으니까 이익이 쌓이니까 아니 갑자기 무서웠던 지점장이 찾아와서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이 거기에 경험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모르겠는데요. 뭐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러면 뭐 재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설비를 더 사든지 뭐 라인을 보강하든지 더 회사가 커지도록 하려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이 회사는 조립회사예요. 조립회사는 작업대만 있으면 되고 물건 있어서 부품가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근데 뭐 자네는 뭐 투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일반 다른 중소기업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하게 설비를 더 보강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투자 별로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고 여러분 사장님이 이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은 있고 쓸 데는 없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했죠.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신이 은행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라고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장이 이제 드디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이 지점장이 낸 아이디어가 M&A였어요. 여유자 말고 기업을 사는 게 좋겠다. 기업을 사는 게 M&A 해라.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 많이 있고 이렇게 가치가 좋은 기업들 많은데 M&A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했던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 50억이었어요. 매출액 50억에 이익 얼마 냈어요? 1억 냈었어요. 언제? 아까 내수만 할 때. 이 회사가 드디어 수출하게 되면서 매출 커져가고 2배가 늘어가지고 매출 100억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익이 10억이 생긴 거예요. 50억 매출에 1억 이익 보던 회사가 규모가 클 수가 없고 뭐 은행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 되면서 이익을 10억을 내는 정도 딱 되니까 어찌보면 월 1억씩이 여유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상당히 이 회사를 이제 좋게 보면서 이제 좋은 프로포즈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 회사가 M&A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M&A에 들어갔어요. M&A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기업 하나를 뭐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그렇죠? 은행 돈 부족하지. M&A 하나 돈 부족하니까 자본 인수하는데 이제 경영권 인수하는데 돈 부족, 은행에서 빌려주고 해갖고 조그만 회사를 인수했는데 참 운이 좋아서, 뭐 아까 운이 좋아서 전문 경영하는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된 전문 경영 너무나 일을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나 했는데 그 인수한 기업이 그 전문 경영에 얼마나 신바람나게 일해버리는지 금방 흑자를 내가지고 이익을 더 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이익 나는데 새로 하나 인수했는데 이 회사도 이익을 더 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2배를 더 하니까 액수가 커졌어요. 그 지점장이 또 와서 또 물어요. 그거 어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 없으신가요? 그래야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M&A를 제안했어요. 2개를 모아가지고 모으니까 돈이 더 커졌죠. 좀 더 큰 회사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인수했어요. 인수해서 또 지혜롭게 자기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 경영하는 사람을 또 영입했어요. 그 M&A 하려고 보니까 실사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실사팀을 구성할 때 좀 전문가를 구성했는데 실사 단장했던 사람을 딱 지켜보니까 참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실사 끝나서 인수하면서 당신이 사장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사팀 단장이 좀 그러고 사장 거죠. 근데 또 이 사람도 앞에 2개 사고 지면 안 된다고 생각 또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이익을 내는 거예요. 2011년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매출 3조 원의 그룹사가 20개. 그리고 작년에 지주회사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보고 와,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그것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시발점. 그렇죠? 그 회사가 여유자금이 좀 모처럼 생겨가지고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전혀 생각했던 M&A 시장 있잖아요. 그쪽에 드디어 진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M&A를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니까 기회가 더 가고 또 했는데 M&A를 몇 번 했는데 그 M&A가 잘 검토해가지고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되게 신중하신 분이고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냥 뭐 돌다리 많이 두드리는 거죠. 그 델만케에 가서 딱 하니까 되기 시작했더니 몇 년 만에 아니 뭐 매출이 뭐 어떤 뭐 3조가 되고 뭐 그룹사가 20개도 되고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을 딱 걸게 됐으니까 지금 완전히 저거 사업가로 확 섰네요. 여러분 그분이 몇 년 전에 50억 매출에 1억 이익 갖고 안절부절했던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과 이게 평평한 조직이라는 거, 평평한 조직이죠. 여기 책 제목에 보면은 평평한 세상 이랬잖아요. 이 평평한 세상에 평평하다는 말이 뭐냐? 네트워크를 말하면서 수평 조직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수직적 조직을 말하는 거죠. 단절과 분절과 나눠진 거. 그래서 산이 많으면 뭐 건너가기 엄청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하잖아요. 평평하면 금방 빨리 잘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평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미 지구촌 시대가 됐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봐서 이데올로기도 있고 이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존재하겠지만은 경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한 통속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구촌 시대가 평평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평평한 시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논리와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말까 평평한 시대의 네트워크는 뭘 창조합니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리엠펜 그룹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한 것이 이제 드디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실제 우리 서비스와 일하는 데 있어서죠. 경쟁력 강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도전들입니다. 아까 시너지라고 했으니까 하던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 연구들. 그게 바로 뭐합니까? 기업의 어떤 시간들을 잘 가져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책에서 10가지 정도의
이제 자기들의 그 성공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가지를 요점 정해갖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10가지를 제목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네트워크를 편성하라 그랬어요. 아까 편성하라는 거, 네트워크를 편성하라는 거 전제일 거 하나 있냐.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나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다음에 일이 생기면 네트워크라고 편성하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짜집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최적일까,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에 대해서 편성 능력이라는 것이 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로 경쟁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망이 있어요. 네트워크 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쟁자도 분명히 있잖아요. 세상은 경쟁자가 없을 리 없으니까. 그 경쟁자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의 네트워크와 상대방의 네트워크 사이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파워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워가 누가 이기냐는 거죠. 자, 우리 네트워크는요. 아까 납기 준수율 30일을 퍼펙트하게 맞춰내고 있는데 상대방 네트워크는 납기 30일을 잘 못 맞춰내요. 그럼 내가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30일을 간신히 맞춰내고 있는데 저기는 10일 만에 맞춰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당히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군단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경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신들이야. 그러면 그게 뭘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의 경쟁이라는 건 성과 중심이야. 성과가 어떤 성과입니까? 고객이 말하는 납기 준수율이랄지 어떤 가격 경쟁력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딪히고 있는 성과도 있잖아요. 그 성과의 수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게 전체 사슬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전체 사슬은 뭘 말하는지 아까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전체 사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렇죠? 책임을 지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부분 관리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관리 능력이 있잖아요. 전체를 봐가지고 전체 관점에서 최적 효율을 찾아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정보 공유할 공유해서 전체를 가져라. 그래서 좀 아까 잘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 사실의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정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약간 어색한 단어가 있네요. 작은 존 웨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라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그 존 웨인이 뭐냐면 서부 활력에 나와 있는 총 쏘는 사람이 존 웨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악당 딱 나타나면 존 웨인 나타나서 뭐 지시 안 받고 알아서 잘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악당을 물리칩니다. 누가? 존 웨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제압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작은 존 웨인이라는 게 뭐냐면 각 사업 단위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에 관계된 참여자들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가지고 그 자기 사업같이 자기 일같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권한 위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바꿔서 기업가적 정신이 고무되도록 권한을 충분히 넉넉하게 넘겨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랄지 미국의 서비스업으로서 아주 유명한 많은 기업들이 그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호텔에 미국의 어느 호텔에 지점장이 이제 높은 사람이 직원들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라면 우리는 고객 만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업무 가운데 고객을 만나야 될 건데 고객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이제 한국 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고객 만족에 대해서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200만 원은 호텔비나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0만 한도에서는 정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가면서 어느 고객이 뭔가 불평을 말합니다. 내가 200만 원 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들으면서 아니 잠깐만요. 뭐 불편하세요? 뭐로 이제 말하죠. 이 호텔은 뭐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 돈이 한 3만 원 정도 들어갈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택시가 안 온다랄지 뭐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이런 날은 호텔에서 다 택시 오는 정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대체 그러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다가 태워서 3만 원 줘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서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호텔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자기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200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고객은 크레임을 제기하고 불만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돈 3만 원 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권한을 가지고 3만 원을 지불해서 그 고객을 만족시켰어요. 나는 보고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해서 3만 원 썼습니다. 근데 나한테 200만 원까지 정결 권한이 있으니까 뭘 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도 크레임 제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작은 존 웨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같이 하는 참여자들 있잖아요. 참여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하청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직 관계로 보지 않고 수평 관계로 바라보고, 내가 권한을 가진 것과 똑같이 그도 권한을 갖도록 가져가고. 이 회사는 저기 중국계 회사잖아요. 홍콩이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고 이번 주에 저기 중국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고 이번 주에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어느 기업에 가서 비즈니스 미팅하는 과정에서 매우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를 많이 목격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그룹의 회장님과 제가 식사를 하는데 회장님 수행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회장한테 반말하는 걸 봤어요. 그게 한국 문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이게 미팅을 하는데 그 그룹 오너 회장님과 그렇죠? 회장님의 말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끌고 말을 말하지 마세요. 저의 한국 사람인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택시 자가용 승용차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동석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매우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자기가 모시는 회장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요. 매우 당당하게 발을 꼬아가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누가 회장인지 처음 본 사람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래도 되는 겁니까? 그죠? 너무 무례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맡은 업무가 다른 겁니다. 나는 운전 일을 했던 거고 그는 회장 일을 하는 겁니다. 직무가 다르지 사람은 똑같다 그 말이야. 밥 먹는 거 똑같고 똑같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는 그 평등 문화가 있어요. 평등에 대한 평등, 공산주의 사상이랄까 이게 높낮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고 체계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체계를 갖고 있죠. 개성공단에 가면요, 공장장의 급여하고 신입사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장장 급여와 똑같아요. 그리고 입사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받는 급여하고 입사한 지 5년 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약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수직에 너무 강하고요. 서열, 계열에 너무 강하고 그렇죠? 우리 내부에 너무 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점을 보강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평평한 세상인데 그렇게 수직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 효율을 저해야 합니다. 담을 쌓습니다. 존 웨인을 양성하세요. 존 웨인에게 넘겨주세요. 권한이 하세요. 잘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당신이 주관하지 말고 당신이 통제하지 말고 그걸 넘기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오늘 설명 중에서 빼먹었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설명에서 5번에가 나온 게 3개년 계획을 확립하라는 용어가 있어요. 3개년 계획. 이게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3개년 계획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연말까지 올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3개년 계획의 의미가 뭐냐면 투비와 바람직한 모습을 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미래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일이 정말 100점으로 잘 된다면 그 모습이 뭐냐는 거야. 100점짜리 모습이 뭐냐면 100점짜리. 그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이게 꿈 있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든 일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100점짜리 모습 있잖아요.
미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어떻게 말합니까? 3년 내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하시오 이 말이에요. 3년. 그 3년이 뭐냐면 꿈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소요 기간을 3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당신은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구현시켜야 됩니다. 그 모습을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재 가까이 가도록 갭 줄인 작업이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요. 아까 리엠팽 있잖아요. 이 회사 강점이 뭐냐면 계속 꿈꾸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 TV도 보고 막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100점이다. 이제 꿈이 있네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래야 되겠다. 모습을 만드는 거죠. 꿈을 만들어놨는데 그 꿈은 꿈이니까 당장 현실은 아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가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일,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막 할 일이 있잖아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액션 플랜이 3개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년 지나면 꿈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바뀌어갈 수 있잖아요. 계속 꿈을 꾸어라 이거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에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해가면 3년 동안 관계된 모든 사람은 꿈에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도 과도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까지 가려는데 갭은 있는 거고 바로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3년은 잘 될 거예요. 그걸 꿈을 보고 갑니다. 근데 3년 후에 꿈 그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관계없어요. 간 것만큼 발전한 거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졸업할까요? 아니요. 또 3개년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업의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그게 뭐냐면 꿈꾸는 사람이요. 꿈을 꾸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as is와 to be라고 합니다. as is 현재의 모습, to be가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현재 내 수준이 무엇인지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이 말하는 100점짜리, 만점짜리 정말 최고가 무엇인지, 베스트 프레임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그럼 가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계획을 당장 1년 만에 연말까지 하기에는 무리다 이거죠. 그래서 쓰는 전문용어가 3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번역된 책이라서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아이디어를 우리 한국말 다시 번역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상적인. 아이디어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그걸 뭐라고 하면 유토피아로 말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그 모습을 설계하라. 그리고 그거 갭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에 3개년 계획을 확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3개년 계획이라는 게 그냥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런 정도 뜻이 아니고요. 3개년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갱신해가고 꿈을 갱신해가고 투비를 그려가면서 도전하는 집단. 꿈이 있는 집단은 모든 걸 넉넉히 잘 감당하죠. 그리고 꿈꾸는 것만큼 똑같이 못 가겠지만 많이 가겠죠. 그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위주로 기업을 구축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객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0대 70의 규칙을 따르라 그랬는데 100% 소유하지 말고 계열사가 되려면 적어도 30%의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아무리 하더라도 네트워크상에 그 사람은 30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30과 70의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아까 관계에 있어서 지분이 영향력의 모든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의 적어도 30% 정도의 권한을 위임해야 되겠고 또 내가 개입하는 것도 적어도 30%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법적으로도요 그 지분율이 25% 정도는 돼줘야지 계열사로 평가가 됩니다. 계열사가 되려면 그죠? 30%라는 것은 하나 그야말로 아까 내 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30에서 70의 규칙을 따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번째 나온 단어가 소프트 3달러를 획득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회사 이야기입니다. 제조원가가 1달러인데 소매가격이 4달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뜻이 이 말이에요. 제조원가 1달러를 사다가 파는 게 소비자 가격이 4달러 그러니까 차이가 3달러가 생겼는데 이 3달러가 이제 뭐합니까? 관리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달러를 반 줄여봐야 0.5달러 절감되는데 3달러를 반 줄이면 1.5달러 절감되는 거니까 이 소프트 3달러 있잖아요. 이것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 전부가 잘 서포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멋진 무역회사 하나 소개한다면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업체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냈어요. 견적을 얼마 냈을까요? 뭐, 이래서 뭐 1달러로 냈습니다. 견적 가격을 1달러로 냈어요. 근데 오다가 왔어요. 오다가 왔는데 1.5달러로 오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소개하는 그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 그러니까 무역회사에서 오다 견적이 왔는데 이게 뭐 얼마냐 알죠? 그래서 1달러로 견적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내고도 없이 이제 오다 받았다고 하면서 오다가 왔는데 이제 뭐 퍼처스 오다라고 완전 거래 명령 그게 왔는데 단가가 1.5달러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지난번 1달러로 견적을 냈는데 1.5달러로 이게 오다 발주가 왔는데 이거 어찌 된 건지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 그러면 얼마 쓰셨는데요? 1달러요. 1.5달러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100% 오타네요, 그죠? 오타다. 아 이게 오타네요. 제가 바로 말했죠. 오타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무역에 연락해가지고 아니, 지난번 견적 1달러 냈다는데 1.5달러로 이렇게 왔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그거 오타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이 역할 잘 해가지고 가격을 넉넉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다니까 수출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품질 관리를 검사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육보다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수 없이 꼼꼼히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 끝에 50% 올려가지고 1.5달러, 5달러 낸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5달러 받으려면 잘해야 되니까.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견적받아서 가격을 깎는 게 저는 일반적인 법칙인데 올려주는 회사 처음 봤다 그 말이에요. 여기 소프트 3달러를 관리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너무 1달러 주어달러 난리치지 말고 비해서 3달러 관리 잘해가지고 그 상계 이익을 서프라이 체인 상에 네트워크 상에 잘 분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죠. 물류비를 예를 들어서 1달러 제조업체에서 물류비 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물류비를 내가 물류 지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업체로 봐서 그만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뭐 1달러 잘하고 있는 나머지 3달러 전체 판매 가격이 4달러인데 그 사람은 1달러밖에 제조하지 않으니까 3달러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전체가 여유가 생기고 좋아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8번에 나와 있는 소프트 3달러 획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9번 조달하는 곳에 판매하라.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해서 이제 전방위로 사업을 해라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국가 산업의 보호라는 기존 개념에서 국제 고객으로의 지원해라라고 했는데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평평한 세상으로의 경쟁 전략이라는 련평 회사랄죠. 이 회사에 있어서의 어떤 케이스 스타디 모습입니다. 뭐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죠. 현재 시대는 이제 정말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제 벽이 국경이 없어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경이 다 있지만, 그죠? 경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이 이제 전후방의 관계로 생각할 때 이제 어쩌면 네트워크의 프로세스 관리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근데 아직 우리는 문화적으로 수직에 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직의 어떤 그 장애 요소가 납기 또 의사결정 모든 면에서 전부 딜레이 시키고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앞으로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다. 2012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그 말이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네트워크에 우리가 이해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나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네트워크에 참여되고 네트워크로 일하고 나는 어떤 네트워크 진영에 있는 것인가 나의 경쟁자는 어떤 진영에 있는 것인가를 봐서 그걸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했으니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미래 우리 비즈니스와 모든 내가 속한 영역에 네트워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여러분 네트워크 새로운 패러다임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성공 사례 리엠펑 그죠? 리엠펑 회사 케이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